자, 기본 이론 과정 2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를 보세요. 자, 185페이지 여기 보시면 3절 입준의 의의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비유 출제비도 낮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몇 가지 용어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보시면 입지와 입지 선정이다 나와 있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입지 그리고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선정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입지입니다. 입지는 한문으로 써보면 설립, 땅지 이렇게 표현된다. 땅 위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학원 건물이 땅 위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죠. 학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지요.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 이 장소를 가리켜서 입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제 장소의 개념이에요. 이처럼 어떠한 경제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를 뭡니까? 입지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아무 땅이나 학원 건물이 들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통이 편리해서 수강생들한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부대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어야 된다. 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냐. 참 이제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입지 조건이다.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다 생각되죠? 그럼 이 같은 입지 조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하나는 자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문 조건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때 기후나 강수 이 같은 경우는 자연 조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도로, 철도 이 같은 인문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참 자연 조건, 인문 조건을 구분했을 때 우리 인간이므로 다소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인문 조건이 되겠고 우리 인간이므로 극복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연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입 조건을 갖춘 이 땅을 찾아야 되겠죠. 이 땅을 찾고 나서 학원 건물을 짓더라도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입적을 갖춘 이 토지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 같은 활동을 우리가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들어설 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은 입지 선정 활동이다. 그럼 여튼 입지를 선정할 때도 토지의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토지 위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지요. 이때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위치다서 흔히 우리가 물리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또한 이제 자연적 위치다 또는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 절대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한다.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절대 위치는 불변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토지에 어떤 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의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때 상대치는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서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적 위치는 우리 흔히 인문적 위치다 또는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즉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변에 토종이 어떠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상대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변할 수 있다. 이는 위치의 가변성 등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토지의 위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절대적 위치와 상대 중에 더 중시되는 건 뭡니까? 바로 상대적 위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는 상대적 위치, 절대 위치 이 모두를 고려해서 입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 여기까지 고려해서 이 모두를 고려해서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입지선정의 기준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되겠죠. 생활이 편리해야 된다. 참 쾌적성, 편리성을 다음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을
공업용 부동산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 용도에 따라 달라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85페이지 양고래 1번, 양고래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양고래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입지란 어떠한 경제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장소를 말한다 그랬지요. 다음 입지 조건이란 입지체가 입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 인문적인 제 조건을 말한다. 제 여러 가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는 거죠. 자, 입지 조건에는 자연 조건과 인문 조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연 조건이란 뭐 기후, 강수 등으로 인간 힘으로 극복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라는 거죠. 반면 동그라미 2번 인문 조건이란 도로, 뭐 철도 등으로 인간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양고래 2번 봅시다. 첫 번째를 입지 선정이란 입지 주체가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지를 갖춘 이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입지를 갖춘 토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활동이 바로 뭡니까?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질문 봅시다.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우리 설명드렸죠? 경제적 위치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상대적 위치를 뜻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다음 자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다. 물리 위치는 뭡니까? 절대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위치. 결국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주변의 이용상에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즉 상대 위치죠. 부지 자체의 물리 위치, 즉 절대 위치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입지선정의 기준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주거적은 쾌적성, 편리성, 상업적은 수익성, 공업적은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시연 양으로 4번. 자, 186페이지예요. 양으로 4번 시연 입지 선정 활동의 중요성이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어떤 토지에 입주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가 입주권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입선정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어디 들어서냐? 여기에 따라서 상품의 질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입지 차이에서 상품의 동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지선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챕터 보시면 입지 경쟁이다 소개도인데 중요성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자, 187페이지입니다. 3번 챕터 보시면 자, 입지론의 발달 과정이다 소개되겠죠. 이것은 입지론의 발달 과정도 동양과 서양이 다소 달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첫 번째 보세요. 풍수 지리설을 바탕으로 한 주거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선조들도 꼭 어떻습니까? 이제 평생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 데리고 산으로 묘자리 잡으러 직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풍수지리사상 이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동양에서는 주거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했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사상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의 하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서양에서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등 산업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주거입지 이보다는 산업입지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가 입지론 관련해서 배우게 될 건 크게 네 가지예요. 주거입지, 다음은 이제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거입지 이것은 우리 교재 6절에 소개된 내용인데 중요성 전혀 없습니다. 이분 아마 생략할 겁니다. 자, 그리고 농업입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튀넨의 위치 지리설이다 배웠죠? 이는 농업입지론의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을 이룬다. 이 자체가 동심의 형태라서 동심은 지대 모델 제시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농업 입주론의 주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이분 학습 다 한 내용이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공업 입지도 중요성이 다소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이론 과정에서나 한 번쯤 이야기 드리겠고, 상업 입지론이다. 이분은 어때요? 우리 저 매해마다 빠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기본 이론에서는 상업입지 2월에서는 설명이 좀 돼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페이지 하다 보시면 4절 공업입지다. 이분은 중요성이 낮은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겠고 넘어갑니다. 여름 교재 192페이지를 보세요. 여름 교재 19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절 상업 입지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1번 챕터는 상권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상권이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상권은 뭘 얘기합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이 존재하면 뭡니까? 매출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포의 매출이 발생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권,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우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지란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배우지 이 표현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권이다. 고객이 존재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호를 1번 상권의 의의다 다 말씀드렸어요.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그 부분 고객이 존재한 지역으로 배우지라고 한다. 그래서 배우지 이 표현하면 뭘 떠올리자? 상권,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를 2번 보세요. 상권의 규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도 어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대표로 밍크 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밍코트. 자, 여러분들이 밍코트 사러 어디로 갑니까? 동네 슈퍼 갑니까? 아니죠. 밍코트 사러 백화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다음은 이제 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유 사러 단지 우유만 사러 백화점 갑니까? 아니죠. 우유는 예를 들어서 동네 슈퍼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구입 빈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입 빈도 이걸 살펴보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밍크코트는 자꾸 사는 겁니까? 물론 밍코트 자꾸 사면 좋겠죠? 그러나 자꾸 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입 빈도는 어때? 낮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유는 어떻습니까? 자꾸 사죠. 구입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상권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백화점과 슈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상권의 규모는 어디가 더 넓습니까? 백화점이 훨씬 더 상권의 규모는 넓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슈퍼는 상대적으로 상권의 규모가 어때? 좁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오히려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우유는요, 고객들이 자꾸 사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자꾸 사니까 고객들 가까이에 이렇게 우유 파는 가게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유 파는 상점의 하나의 상권의 규모는 작다 할 수 있겠지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와 상권의 규모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밍크코트 그리고 우유 이걸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밍크코트는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죠? 따라서 밍크코트 파는 백화점은 상권의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야. 반면 우유는 구입 빈도가 높다. 그래서 우유 파는 상점 상권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양고로 2번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는 달라진 경향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동아리 1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그 부분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동아리 2번 첫 번째 중간지 보세요. 상품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그 아래줄 중간점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고로 3번 봅시다. 상권의 조건입니다. 우리 항목 하나하나만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인구 밀도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은 어때? 좋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고객의 소수이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은 좋다 할 수 있겠지요. 고객의 사회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고객의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고객 밀도가 높을수록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개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항목 하나하나만 우리가 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합시켜 봅시다. 자,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인구 밀도 높지만 고객 밀도가 낮은 경우다. 이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어때? 바글바글 거린다.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고객 밀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 생각하세요. 내 가게 찾아온 사람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리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야 내 가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면 이는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구 밀도 높아야지만 고객 밀도 역시 어때? 높아야지 상권, 즉 배우지로서 조건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 보시면 인구 밀도가 높아도 고객 밀도가 낮으면 어때? 좋은 상권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4번 상권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권의 범위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유동적,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름 교재 194페이지를 보세요. 194페이지는 2번 챕터 상업지의 입조과에 나와 있죠? 중요성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3번 챕터 보시면 상업 입지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3번 챕터 자, 상업 입지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 입지론 여기다가는 별표 5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은 어때? 연관돼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번 챕터 상업 입지론 대표는 별표 5개 넣으세요. 그리고 상업 입지론이다.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업 입지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다음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다음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자, 이도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후보의 입지효과의 시간 법칙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3가지예요. 3가지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 3가지가 우리 시험에 완전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이 3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 있고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이도 어때? 한 번쯤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 입지 이론이다. 그리고 후배 입조과의 시간 법칙이다. 이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분은 생략토록 할 겁니다. 여튼 본 과정에서는 우리 시험에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를 보세요. 19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양으로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이분은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자, 두 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요. 예, 두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해서 두 도시 사이에 이 어떤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도시 사이에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고객을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라는 이때 상권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A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B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유인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인할 수 있는 힘이다. 끌어당길 수 힘이다. 그래서 유인력이다. 이렇게 표현돼. 이때 유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잡아당긴다는 얘기, 끌어당긴다는 얘기. 그래서 뉴턴의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자, 유인력은 자,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걸 지한시험에도 말 바꾸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한시험도 말 바꾸는데,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한다면, 자, 유인력은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여기에 온다면,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나씩 정확히 해야 돼요. 크기는 어떻다?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유인력은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니까 거리는 멀수록 가까울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라는 거면서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인력은 커지는 것이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레일리는 크기를 주로 뭘 고려하느냐?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를 고려하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더 유인력은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이제 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A 도시, B 도시가 있다라는 건데 A와 B 두 도 사이에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A 도시는 인구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그리고 B 도시도 인구가 7만 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A 도시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7만 명. B 도시도 인구가 7만 명이다. 그럼 인구가 같죠. 인구가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크기 같으면 자, 고리를 끌 힘,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잡았던 힘이 서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는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상권의 경계가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크기가 같다라면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크기에 비례하니까 크기 같으면, 즉 인구수 같으면 고객을 잡았다는 힘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시면 A 도시는 자, 이제 B 도시보다 더 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A 도시에 이때 이제 인구가 42만 명입니다. 42만 명. 자, B 도시의 인구는 7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왜 42만 명, 7만 명인가? 우리 시험에 실제로 42만 명, 7만 명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더라도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통해서 예를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풀더라도 눈에 좀 익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익히란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A와 B 두 도시 사이에 지금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자, 보세요. 레일리의 소멸 법칙 여기한다면 A 도시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A 도시가 인구가 어때? 42만 명 더 많죠. 그럼 인구가 많을수록 크기가 어때?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어때? 유인 끌어간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자, A 도시가 더 많은 고객을 유인 끌어간다냐?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는 어때? 오히려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이 어때? 가깝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기 있는 자, 이 고객들은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A 도시로 간다. A 도시가 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이 고객들은 물건 사러 어디 갑니까? B 도시로 간다. B 도시가 유인한다. 아참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A 도시가 인구도 많죠? 크게 크니까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가니까 오히려 어때?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크게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가고 크게 할수록 더 적은 고객을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크기가 닿을 때는, 예, 크기가 어때? 예, 자, 작은 쪽에 상권의 경계는 더 가깝게 형성이 된다. 결국 크기가 더 큰 쪽에서 상권의 경계는 어때? 더 멀리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일리 소멸 법칙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이제 보완 발전시킨 게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쉽게 이 생각하세요. 이제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또는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일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하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때는 어떤 두 도시 또는 두 상점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도시를 한번 생각합시다. 대도시 이 같은 경우에는 구매 중심점이 여러 군데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대도시 백화점 여러 군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같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사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가 존재한다. 상점이 두 군데 있다. 여기는 어때? 적용에 적합한 모델이에요. 그러나 대도시처럼 구매 중심점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 이때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럴 때 확률 모형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확률 모델, 중심지론 등등 다양한 표현인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주는 게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생각하세요. 자, 레일리나 컨버스 모형은 어때? 딱 두 도시 또는 두 상점을 가정 경우에는 적용에 적합하다는 그러나 대도시처럼 구매 지점이 여러 군데 있다.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따라서 허프 모형은 어떻습니까?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를 보세요. 197페이지는 하단에 양으로 2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이에요. 이처럼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 이분이 되겠죠. 두 도시에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편곡의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며 거래 적에 반비례한다. 설명드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크기는 뭘 고려했습니까? 레일리는 인구수를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확히 얘기하죠?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어때?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A 도시와 B 도시 크기 같다면 이처럼 A 도시와 B 도시의 크기 같다.
인구가 같다는 이야기. 이때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가 됩니까? 중간 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동원의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자 이래 있죠?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인구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더 많으면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참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 왜? 크기가 크면 올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해 가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상권 경계는 크기가 작은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보세요. 편거로 2번 문제점이다. 두 번째로 봅시다. 구매 중시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에 적용된 한계가 있다. 이런 전부 보완 발전식 기준이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199페이지예요. 양골 3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 있는 소매있을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도 레일리의 소매일러 법칙을 수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일러 법칙을 응용한 것이죠. 그래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에 같은 분기점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처럼 A 도시로부터 상권 경계 분기점이 또는 B 도시부터 상권 경계 분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쉽게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B 도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보세요. 자, 200페이지는 양골 4번. 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선 좀 더 구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는 어때?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또는 두 상점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도시 이처럼 구매점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생각하시고,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이라든지 소비 행태를 아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행태라는 것은 행동과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 그리고 태도 이걸 줄여서 행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를 중시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비된 모습을 일원화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를 중시했기 때문에 허프의 모형은 어떠냐?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게 또 앞으로 배우지만 확률을 써 풀어간다는 데서 확률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산다. 할 수 있겠죠. 가까운 곳에서 물건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제곱미터입니다. B 상점의 매장 면적도 5,000제곱미터라는 이야기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자,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A 상점까지는 1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는 2km 떨어져 있다. 그럼 나는 물건사로 어딜 것인가? 자, 보세요. 상점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규모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점의 규모가 같다는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면 취급하는 품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면 우리는 물건사로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더 가까운 A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는 고객들은 물건사로 A로 간다. 그리고 A가 여기는 고객을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A 상점의 매장의 면적은 5,000제곱미터입니다. 5,000제곱미터고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어떻습니까? 2만 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확히 중간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점에 있다. 자, 이땐 A까지도 1km고 B까지도 1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나는
물건사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겠어요? 야, 규모가 작은 쪽으로 합니까? 규모 더 큰 쪽으로 합니까? 당연히 거리 같다면 규모가 어때? 더 큰 쪽으로 간다. 이게 어때? 우리들의 소비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에서 규모가 같으면 이처럼 상점의 규모가 같으면 가까운 쪽으로 물건 사러 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리가 같으면 자, 규모가 큰 쪽으로 어때? 물건 사러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케이스. 자, 그리고 이게 2번 케이스다. 한번 살펴보시다. 그럼 1번 케이스 이 같은 경우는 난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A 상점으로 가겠죠? 거리 가까운 A 상점이다. 그럼 A 상점이 여기 고객을 유인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케이스 보세요. 2번 케이스는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갑니까? 거리 같으면 규모 큰 쪽으로 하겠죠? 따라서 B 상점이 여기는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우가 있다. 자,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자,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지금 5천 제곱미터입니다. 다음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어때? 이처럼 2만 제곱미터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A 상점까지는 1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는 2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이때 우리가 이제 1번, 2번 케이스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매장의 면적이 같았다면 매장의 크기가 같았다면 가까운 쪽으로 어때? 물건 사러 가겠죠? 그럼 크기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르더라. 다음은 이제 2번 케이스 나면 거리가 같으면 어때? 규모 큰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거리가 어때?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르더라. 그럼 이때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것인가? A 상점으로 갈까요? B 상점으로 갈까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A 상점으로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B 상점으로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매장의 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취급하는 품목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는 상대적으로 매장이 작죠? 그래서 이제 우유라든지 담배, 맥주, 이 같은 편의품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B 상점은 A보다 규모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유, 담배, 맥주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라든지 디지털 TV 이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규모 크니까 더욱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나는 단지 어때? 우유만 사러 간다는 이야기야. 우유만 사러 간다면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까운 A로 물건 사러 간다라는 겁니다. A로 물건 사러 간다. 그때 A 상점이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여기는 내가 어때? 내가 냉장고나 디지털 TV 이걸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되겠죠. 왜? A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B로 가야 된다. 그럼 이때 B도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례 보니까 A도 고객을 유인하고 B도 어때?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처럼 매장의 규모가 같았다면 거리가 가까운 데서 어때?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거리가 같으면 어때? 매장의 규모가 큰 쪽에서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죠. 이젠 거리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이 사례 본다면 A 상점도 B 상점도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하겠죠. 사실 A 상점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B 상점은 비록 거리는 더 멉니다. 더 멀지만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하필이면 또 이때 우유, 담배, 맥주고 우유, 담배, 맥주, 냉장고 팀이야. 사실 이분 어때? 우리 시험에 다 출제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사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3번 이 사례에 간다면 자 이제 A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B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얼마큼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우리가 어때? 유인력이다. 이렇게 배웠지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유인력이다. 역시 유인한다.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중력모형을 활용해서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분은 어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나 다 어때?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잘 보세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여기에서도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점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점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레일리는 크기를 뭘 고려했습니까? 인구수. 레일리는 크기를 인구수를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허프는 크기를 뭘 고려할 것인가? 매장의 규모다. 매장의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의 규모, 매장의 면적이다. 다음은 이제 레일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어요. 그러나 허프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거리 마찰 계수다. 이 개념을 도입했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 제곱 이 자체가 거리 마찰 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거리 마찰 계수를 2로 가정한다라면 결국 어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 마찰 계수를 3으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레일리는 거리 마찰 계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허프는 이제 거리 마찰 계수다. 이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하시고 거리 마찰 계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거리 맞춰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건 우리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과정이 아니다. 시험 끝나서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거리 마찰 계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2로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2로 가정을 많이 해서 출제가 됩니다. 한 번은요, 거리 마찰 계수를 바꿨어요. 바꿨더니 문제 오류가 발생해버렸죠? 그래서, 자, 모두가 어때? 복수정답이 다 돼버린 그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가정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 계수는 2로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허프에 의해서도,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크기는 매장의 규모를 말한다. 다음은 거리 마찰 계수를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에 어때?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크기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유인력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찰 계수를 2로 가져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허프나 살짝 말 바꾸면 뭡니까? 호프가 되겠죠, 호프. 자, 여러분이 호프식 할 때 어디로 갑니까? 크기가 큰 쪽으로 하죠? 크기가 클수록 고객으로 돼 더 많이 유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거리는 가까운 쪽으로 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유인력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나타내는데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한다. 그럼 어때? 분모, 분자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모, 분자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례한다. 이건 뭡니까? 분자값이 되겠죠. 비례하는 건 분자값이 돼서 뭐가 비례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크기는 분자값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반비례한 건 분모값이 되겠지요. 거리 마찰수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 마찰수 2로 가정하고 거리의 제곱 이 자체가 분모값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자, 이 값이 결국 뭘 얘기합니까? 거리 마찰 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거리 마찰 계수가 3이라면 거리의 3승에 어때? 반비례한다. 거리 마찰 계수가 4라면 거리의 4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주로 2로 가자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나면 돼. 식으로 펴면 이제 거리 마찰 계수를 2로 가져간다면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와 유인력은 어떻습니까? 비례 관계 있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유인력은 커진다는 겁니다. 다음 마찰수 2로 가자면 거리의 제곱과
유인력은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 이 생각하시고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놓자 암기사항이다 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서 거리 맞추기술 2로 가져간다면 유인력은 어디를 됩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자, 이 사례 보니까 A 상점도 유인할 수 있고 B 상점도 유인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A 상점과 B 상점의 유인력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유인력을 계산을 해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A 상점입니다. A 상점의 유인력을 계산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거리 맞춰수는 2로 가정합니다. 가정하면, 자, 이제 거리는 얼마입니까? 1km 됐죠? 단위 같은 거 생략하고 1에 마찰수 2로 가졌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5,000 제곱미터다. 단위 같으니까 생략하고 5,000이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자, 5,000을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죠. 5,000을 1로 나니까 결국은 어때? 5,000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B 상점의 유인력 계산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얼마입니까? 2km 되죠. 단위가 생략하고 거리 2다. 다음에 마찰수는 2로 가정했죠. 그럼 2의 제곱이 되겠지요. 자, 크기는 매장의 면적이죠. 매장 규모 얼마입니까? 2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2만을 2의 제곱인 4로 나눠버리면 되겠지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2만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5,000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4로 나누면 되겠다 생각하신다. 만약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면 2만을 어때? 2로 2번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만을 2로 2번 나눠준다. 그럼 어때? 5,00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같은 계산 문제도 하나씩 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과정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계산기를 하나 항상 가져다니는 겁니다. 처음 계산기는 어떤 일반 계산기 준비하시면 되겠다는 건 사실 우리 집에서 재무용이나 공학용 계산기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용, 공학용 이런 계산기 아니라 여러분 흔히 집에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 계산기는 다 있을 겁니다. 다 있다서 우리 계산기를 하나 준비한데 계산기는 자, 이 정도 성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정도 성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여기에 자, m 플러스다, m 마이너스다. 그리고 뭐 MRC 또는 이제 MR, MC 이렇게 키가 구분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개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다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 같은 일반 계산기.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루트. 이런 정도 계산기 구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계산기 준비하시니까 어떤 자, 다이소. 그래서 계산기 삽니다. 산대 아주 저렴하다느냐? 3,000원. 알아보니까 루트가 없어. 이건 계산기 아니라 장난감이 장난감.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또 루트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C. 이 MRC 키가 경우 따라서는 MR, MC 이렇게 구분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기능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정도 기능이 갖춰진 이 같은 일반 계산기 하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A의 상점, A 상점 있죠. A 상점의 유인력은 얼마입니까? 5,000. B 상점의 유인력도 5,000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우리가 이제 A 상점의 유인력 5,000이다. B 상점의 유인력 5,000이다. 이걸 계산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고객들을 A 상점이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이럴 때 확률을 써 풀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인력을 먼저 구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확률로 풀어간다.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확률을 구하는데 우리는 A 상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A 상점이 고객을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확률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체는 뭡니까? 이제 A 상점의 유인력과 B 상점의 유인력의 합이 되겠죠. 이 중에 A 상점이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유인력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만이 되겠지요. 만. 그리고 A 상점 유인력은 어때? 5,000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0.5. 따서, 자, A 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50%가 된다. 이리서 우리가 계산했잖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보면 A 상점, B 상점이 있지요. 그럼 두 개만 있는데 둘이 어때? 유인력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이 유인력이 똑같으면 둘이 어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확률도 어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도 어때? 50%. B 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확률도 어때? 50%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확률, 이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점유율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시장 점유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확률, 즉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 자, 이용 고객 수라든지, 자, 이용객 수라든지, 가능 매상고, 이도 어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 뭐였냐면, 이처럼 어때? 이제 유인력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지요. 이 확률, 이게 시장 점유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때 A 상점이 고객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 50%가 시장 점유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를 통해서 이용객 수라든지 가능 매상고도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런 자를 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인구 30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30만인데 이 30만 명 이 중에 70%가 30만 명 이 중에 70%가 A나 B 상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가정하에서 A 상점이 몇 명의 고객을 유인할 것인가? 자, 이용객 수 이걸 추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제 30만 명 중에 70%가 A나 B 상점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 30만 명 여기에 70%가 A나 B 상점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A 상점이 고객을 위해서는 확률이 즉 시장점이 몇 프로입니까? 50%다.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럼 자, 30만 명에 70%니까 자, 30만 명에 70%니까 얼마입니까? 21만 명이 되죠? 여기에 50%다. 이걸 계산하면 어때? 10만 5천 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용객 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허프의 모형을 통해서 결국 어때? 확률 구한다. 확률 이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객 수, 가능 매장고 등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확률 한번 구해봤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점유율이 된다. 이를 통해서 이용객 수도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 매상고도 추정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는 저희들이 또 심화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허프 모형은 결국 어때? 이제 확률 통해서 뭘 구한다? 시장 점유율. 확률 이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었죠? 이를 통해서 이용객 수나 가능 매장고 등을 이제 구하게 된다. 그럼 이것은 확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겠지요. 확률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우리들 이제 자, A의 유인력이다. 이 부분 있죠. 유인력은 어땠지? 상점까지 거리, 상점의 크기 여기서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상점까지 거리라든지 상점의 크기 이 자체도 확률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음 경쟁 상점 수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A와 B 두 개의 상점을 가정했죠. 그렇지만 자, 이 고객들이 인구수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냐?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규모가 큰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C다. 그럼 어때? C 상점은 비록 거리는 더 멀다 할지도 더욱더 규모가 커서 다양한 품목을 지었으니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전체는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 C의 유인력이 합의되어 있고 이 중에 우리 A가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A의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A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어때? 이제는 경쟁 상점의 수 이 자체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확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이걸로 가정하고 있죠.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크기, 다음 경쟁 상점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때? 이제 구매 주의점이 자, A, B, C다.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도시에 어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 쇼핑 패턴에 적합한 모형이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 즉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중시에 따르죠.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던 확률서 프로와트에서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를 보세요. 자, 200페이지 보시면, 자, 양으로 4번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봅시다.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또는 두 상점 간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구매 중심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도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주 보세요. 이에 비하여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은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모형이라서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모형은 그런 뭡니까? 이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랫줄 중간쯤 보세요.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중시한 미시적 분석으로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미시적 분석이다. 확률로서 접근하고 있다.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사실 우리 말씀드렸잖아. 확률 이 자체가 뭡니까? 시장 점유율도라겠죠. 이를 통해서 이용객 수라든지 가능 배상고 등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평가로 1번 봅시다.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동네 2번 중심의 크기가 같다면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자, 우리가 설명했죠. 크기가 같으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 산다, 그 얘기죠. 다음은 같은 거리면 중심지가 큰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참 거리 같으면 규모 큰 쪽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4번 내용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동네 4번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내 집에서 나와가지고 2분 거리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맞겠어요? 자, 다음 내 집에 나서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홈플러스 좋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슈퍼는 규모가 작다 해서 저차 중심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마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고차 중심지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잡으세요. 내 집에 나와서 2분 거리에 슈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해서 반드시 슈퍼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가 조금 더 멀다 할지라도 이마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적당 거리에 이처럼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을 반드시 선택합니까? 지나칠 수 있는 겁니까? 지나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슈퍼 가고 이마트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허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동로 4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을 반드시 선택합니까? 지나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로 5번 고천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은 더욱 확대된다. 자, 고차 중일수록 배달 더 멀리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평가로 2번 봅시다. 소비자에 대한 요인력이다. 스칼에 박스에 식이 들어있죠? 식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빠개져 버리네. 식 전혀 생각할 없이 우리가 딱 하나 공식 외우자 했죠. 우리말이 비법으로 공식 하나 외우자. 자, 요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 마찰수를 2로 가져간다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들 확률을 구하고, 이 확률이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용객 수라든지 가능 배상을 추정하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식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픈 거죠. 동안 1번 상권 내 모든 상점의 소비자 요인력은 상점의 규모에 비례한다. 자, 매장의 규모에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다만 거리 마찰수를 2로 가정했습니다. 다음 동아리 2번 소비자 요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진다는 이야기지요. 다음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동아리 3번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즉 상점에 갈 확률이다. 상점까지, 자, 쇼핑센터는 상점이다 표현을 쓰겠죠. 상점까지 거리, 경쟁 상점의 수, 상점의 크기, 즉 매장 면적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때 확률,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그랬죠. 뭡니까? 상점의 크기,
상점까지의 거리, 경쟁 상점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 자, 연습 문제는 자,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한번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실제로 우리 출제했던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구해봤죠? 이게 시장 점유율이 된다. 일통해서 이용객 수 추정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으로 본 과정 대체하고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업 입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험에 거의 매마다 빠져고 출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본 과정에서는 설명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상업 입지는 다 맞춰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202편에 나와 있는 점포의 유형이다. 이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교재 5장 정체으로 넘어갈 수 하겠습니다.